네, 이번 순서는 인터넷 검색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IT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IT 야사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IT 문화원 김중태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봄 날씨예요. 그죠? 뭐 저는 스튜디오 올 때마다 항상 봄을 느껴요. 이렇게 꽃다운 두 분이 항상 계시니까 1년 내내 봄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역시 말씀 잘하시네요. 역시 잘하십니다. 저는 그냥 기둥입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해커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데요. 예. 그 국내 해커 이야기 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전에 기억해 보면은 청와대 해킹 사건 이런 것 좀 유명했던 기억이 나요. 김재열 씨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김재열 씨 사건은 그 해킹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그 단순하고 저급한 컴퓨터 범죄 사건인데요. 네. 이제 컴퓨터 무지한 기자들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해킹 사건으로 이제 잘못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먼저 사건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한국 사람이면 해킹 사건을 알려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김재열 씨가 청와대 아이디를 도용한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PC통신 천리안의 아이디를 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휴먼 계좌에 있는 돈 수백억을 빼내려 했던 시도하려다가 이제 발칵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 해킹 사건이 아닌 이유는 해킹 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해킹 기법을 사용한 범죄, 일반 범죄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휴대폰에 보면 그 비밀번호나 아니면 패턴으로 잠금해자시잖아요. 네. 근데 옆에 이제 제가 옆에 몰래 있다가 이렇게 곁눈으로 살펴보고서 1, 2, 3 사람 비밀번호 알았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하고 시스템의 약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킹한 사람하고 누가 더 가까울까요? 당연히 이제 비밀번호 모르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 더 가깝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요. 제가 옆에서 곁눈질러 이래가지고 임정 씨의 그 비밀번호 알았다 그러면은 제가 해킹 가능한 해킹하니까 뚫을 수 있는 거는 임정은 씨 휴대폰 하나로 끝나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제 휴대폰이나 아니면 김국진 씨의 휴대폰은 뚫을 수 없죠. 비밀번호 모르니까요. 네. 해커가 한 사람은요. 제 휴대폰을 갖다 줘도 비밀번호를 풀고요. 김국현 MC의 휴대폰을 갖다 줘도 풀 수 있는 사람들. 즉 해커하고 일반 범죄의 차이점은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또는 컴퓨터를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곁눈을 보는 그 한 사람을 보냐. 그래서 그 곁눈질한 건 아이디 도용 일반 컴퓨터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고 해커는 전혀 다른 해킹 기법을 쓴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재열 씨는 이제 비밀번호로 이제 들어간 거군요. 다른 여러 기기를 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로 그 하나만. 예, 그렇게 된 들어간 거죠. 네. 물론 그 비밀번호를 갖다가 이 사람이 그 옆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뭐 청와대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해킹 기법을 갖다가 사실 다양합니다. 원래 이 사람이 쓰기 전에 다른 해킹 기법은 뭐가 아니면 트로이 목마라든지 아니면은 스니핑이라든지 요거 이제 남을 도청하는 거고요. 또 이제 스누핑이라고 남의 컴퓨터를 내 컴퓨터로 지나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백도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백도어는 이제 뒷문인데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국방성에 10살짜리 애가 침투한 일이 있었어요. 얘가 이걸 뚫으시려는 안 되거든요. 국방성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그 최고 연구원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맨날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백도어를 이용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아들이 그걸 몰래 보고 있다가 백도어로 국방성이 들어와서 미국 국방성이 난리 났던 사건인데 이런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암호 해킹 프로그램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이용한 것들이 이제 보면 해커들이고요. 김재열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은 암호를 칩니다. 즉 예를 들어 청와대 가가지고 아이디는 다 공개돼 있거든요. 이렇게 노출 제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를 누르고 그러면서 암호를 치는데 1, 2, 3, 4, 4, 5, 6, 7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오래 걸릴 텐데. 말이 안 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보통 그 해커하는 사람들은 아까 했던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일반 통신인들도 그렇게 수십 번의 암호를 쳐야 된다 그러면은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를 만들어 쓰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야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암호를 입력해준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저절로요? 그 당시에는요. 예, 근데 자동으로. 그것도 사용 못할 정도로 김재열 씨는 이제 컴맹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호를 갖다가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암호를 역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암호 역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암호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역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 기법인데 이걸 이용하게 되면 기계어로 바뀌게 됩니다. 실행 파일이.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역 어셈블리로 암호를 갖다가 뚫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암호가 복잡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암호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뭐 암호를 어떻게 우회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요. 네. 예를 드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암호 우회 사건으로 그 아리안글 파일 우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아리안글 2.1판이 발표되었을 때요. 당시 한컴사에서는 우리 암호는
슈퍼컴퓨터를 130년에도 안 풀립니다라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43억 개의 조합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이걸 계산하려면 130년 걸린다 이거죠. 근데 그 컴퓨터 저희 서울대 그 컴퓨터공학과 대학원 출신의 이승우 씨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걸 아주 간단하게 풀어요. 그걸 뚫린 거예요? 간단하게. 예, 어떻게 네. 푸냐 그러면은 네. 이제 헤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를 갖다가 지나서 거기에서 암호를 읽어가지고 하게 됐는데요. 이 암호 다음에 엔터값이 들어가요. 암호 엔터값, 그다음에 엔터값 다음에 본문이 들어갑니다. 문서 본문이 들어가요. 결국에 뭐냐면은 엔터값 D만 읽으면 암호 자체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터값 D에 본문만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셈을 해가지고 암호 물어보는 부분을 건너뛰고 바로 본문을 읽어드리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당시에 아량글 보안이 뚫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전에 이미 아량글 보안은 뚫려 있는 상태였는데 다만 이제 역시 신문에 이분이 보도됐기 때문에 이분이 마치 처음으로 아량글을 해킹한 사건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된 것이죠. 그럼 아까 그 김재열 씨 얘기를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분이 그냥 굉장히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킹을 하셨다고 그랬었죠. 그랬잖아요. 예, 어디를 해킹한 거였죠? 여기?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그 당시 포스 서버라고 있었습니다. 예, 에이텔. 그리고 이제 천란인데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암호를 치는데요. 1, 2, 3, 4, 4, 5를 치는데요. 이분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당시 재무부에 국세심판소가 있었어요. 네. 거기 암호를 쳐보는데 국세심판소의 암호는 1, 2, 3, 4, 5였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암호는 블루였어요. BLU에. 그래서 이제 단순하네요. 국세심판소 암호를 알아낸 다음에 이 암호를 가지고서 이제 그 공문을 보내죠. 저기 천련에다가. 공문을요? 예. 내가 이 국세심판소 지금 담당자인데 암호를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청와대 아이디로 암호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꾸는 암호가 그냥 BH0303 그러니까 블루하우스 0303로 바꾸라. 네, 그 당시에 네. 김영삼 정권 시대에 나오죠. 예. 근데 그 당시 보안기념 쓰던 청와대 사람들은 그냥 공기관 아이디로 왔으니까 청와대 아이디까지 바꿔줘 버립니다. 그래서 청와대 아이디를 바꾼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젠 청와대 아이디를 로그인 해가지고 각 은행 전산실장한테 공문을 보내죠. 전산 자료 나한테 다 보내라 이메일로. 와. 그래서 이거 전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휴먼 계좌 돈을 빼낼 생각이었던 것이죠. 어머, 성공했을까요? 어머. 성공 그러니까요. 못했으니까 얘기가 나왔겠죠. 네, 그렇네요. 예. 공문을 보낼 정도로 그다음 공문을 보내서 또 비밀번호를 바꿔라. 그리고 비밀번호를 또 알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들어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야. 잡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농협의 한 관계자가 청와대에다가 전화를 걸어봅니다. 오. 그런 공문 보낸 적 있나요? 라고 공문을 했는데 청와대는 보낸 적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들통이 꼬리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가게 된 사건이죠.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전화 한 통에 드디어 들통이 났는데요. 네. 와 정말 그쵸. 그 개념이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안 개념이. 20년 전만 해도 아까 대로 뭐 암호가 블루 1, 2, 3, 4, 5 이럴 정도의 보안 네.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뭐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포장됐고요. 사실은 이 사건이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이제 일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게 또 다른 일이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김재열 씨가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니까 신문 기자들은요 마치 대단한 해커가 난 것처럼 이제 기자들도 무지하니까 뭐 다 그 당시 무지했으니 하니까 대기업에서 이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인 줄 알고 특채하려고 줄을 섭니다. 국내 아이고. 대기업들이요. 그래서 6개월 출소한 뒤 결국에는 대우그룹의 기획조정실에 특채되어 들어갑니다. 특채로. 그런데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2번 낙방할 정도로 공부에 재능이 그다지 있는 편은 아니었고 컴맹이라고 또 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스크립트도 못 만들고 아무 프롬프트에서 돌리지 못할 정도로 컴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대우그룹에 특채될 정도니까 대우그룹이 4년 뒤 98 IMF 때 뭐 멸망의 길을 갖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분은 그 프리미엄을 얻고 해커라고 잘못 알린 프리미엄 덕분에 그 이후에 대주그룹의 특채가 되고요. 그리고 KB 그러니까 야.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연구소장까지 그렇군요.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컴퓨터의 IT 수준을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좀 그런데 좀 진짜 해커 없습니까? 우리? 진짜 해커 사건도 있죠. 네. 진짜 해커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국내 해커 동아리 하면 아무래도 카이스트의 유니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86년에 김창범 씨가 만든 건데요. 이것이 이제 국내 이제 최초의 해커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창범 씨의 이제 스승님이 이제 해커 10만 양병설을 주장하신 이광영 교수님. 그리고 이제 이 김창범 씨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해커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해커스 랩을 만들어가지고 해커들의 놀이터를 갖다가 만드신 이제 그런 분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최초 해킹 사건도 이제 카이스트에 의해 가지고 최초는 아니고요. 가장 그 유명한 사건도 카이스트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항공대 해킹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예, 뭐 포항공대하고 이제 카이스트끼리 이렇게 서로 이제 해킹 전쟁이 일어난 사건인데 처음엔 동아리 수준의 해킹 정도 수준에서 장난 수준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1996년에 대학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사건이 이제 카이스트의 해킹 동아리 쿠스하고요. 그리고 포항공대의 이제 해킹 동아리 플러스가 서로의 학교의 자존심을 걸고 전쟁을 벌인 사건이에요. 네. 사실 이 두 학교의 관계는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유니콘이 만들었다가 해체되고 다시 만들어진 1991년에 카이스트에 이제 그 쿠스라고 한 동아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년 뒤인 92년 포항공대 플러스라는 동아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조금씩 이제 그 해킹한테 장난삼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양학교에 대한 해킹 모험담이 전설처럼 퍼지죠. 누가 뭐 해킹했다더라. 근데 이때 한 학교가만 시스템 해킹 당하면요. 서로 상대를 의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었겠네요. 국내 명문 공대로 자존심 높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우리 학교를 뚫을 수 없다. 이거는 포항공대다. 이거는 카이스트. 당시 양대 명문 공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제 의심해서 보복하죠. 저쪽이 한번 뚫면 저놈이 있을까 보복하고 이쪽 뚫면서 이 보복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커 동아리는 공대다 보니까 자존심이자 영웅이었죠. 보면 그렇게 있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야, 지금도 흥미진진한데 어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1996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카이스트의 시스템 세 곳이 침입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카이스트의 그 쿠스 회장인 노정석 씨인데요. 이 노정석 씨는 이걸 갖다가 포항공대의 선전폭으로 받아들인 거죠. 니네가 우리 갖다가 세 곳이나 침입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6년 4월 5일 날, 이날이 식목일인데요. 아마 그때는 식목일이 노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산 관계자가 이제 학교에 안 나고 쉬는 날에 그래서 이제 쿠스의 이제 회원들이 포항공대 전산망에 침입을 해가지고 해킹을 하던데요. 나중에 물론 이제 두 그룹은 화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을 중단했습니다만은 이 사건으로 이제 쿠스가 해체되고 화면에 나오는 분이 노정석 씨인데요. 저분이 구속돼가지고 유치장에 가서 유치장의 쓴맛까지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이걸 또 풀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무슨 영화 같아가지고요. 두고두고 회자가 됐고 이 사건으로 이제 노정석 씨는 해커들에게 진짜 우상으로 떠오르게 되죠. 그랬군요. 그 노정석 씨가 그 후로는 굉장히 잘 됐죠. 잘 됐죠. 일단 그 이 사건이 구속까지 가게 되긴데요. 이 구속까지 갈 사건은 사실은 원래 안 했어요. 작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 사건을 발견된 건 이제 다음 날인 출근한 다음 날인 4월 6일이죠. 식목일 다음 날에. 그래서 이제 포항공대 전자공학과의 거기 전산 관리자인 이종석 씨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기존 해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냥 침입 흔적 있거나 와서 파일 좀 이렇게 복사해 간 정도. 그런데요. 이번에는 EEP롬을 갖다가 비밀번호를 바꿔놓고 그리고 학내 전산망을 삭제해버렸어요. 이게 노정석 씨가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셨군요. 대단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이게 벤처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하고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침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침입해가지고 EEP롬을 비밀 바꾸는 거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런 역시 건. 뭐 대단한 해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7군데 전산과 말고도 7군데 학과가 전부 삭제를 당해요. 세상에. 피해가 컸겠어요. 저는 단 2명의 해커 이야기를 들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 같은 해커 이야기 참 언제 들어도 재밌는데요. 오늘 나와주신 김주태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